82년 약 10개월간 북한에 일할 때 받았던 돈이 얼마였냐면은 200만 행을 받았는데 200만 행이면 지금 돈으로 2천만 원이에요. 우와. 근데 그걸 갖다 80년대 그때부터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이제 뭐 벤츠도 받고 벤츠를 받았다는 것도 큰 의미가 뭐냐면 이 벤츠, 후지모토 겐지가 받았던 벤츠의 번호판이 216으로 이게 뭐예요? 216이 김정일 생일이에요. 그 216이라고 쓴 모든 차 번호는 이제 무사통행입니다. 김정일의 후계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김정일의 후계자가 누구일까에 대한 추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김정일이 그랬듯이 김정일의 첫째 아들인 김정남. 김정남이 후계 구도를 이어갈 것이다. 근데 어땠어요, 김정남?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죠. 아카사카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죠. 술 먹고 돌아다니죠. 콘서트 보러 가죠. 근데 이미 눈밖에 난 상태였고 해외에서 밖으로 돌아다녀서 아닐 거다. 그래서 CNN 그리고 북한의 활동에 예의주시하는 NHK에서 그러면 김정남이 아니라 둘째인 김정철의 후계 구도를 이어갈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거의 언론에서는 이거를 거의 뭐 기정사실화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예언자가 아니다. 김정철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처음으로 얘기를 해서 전 세계가 이 사람의 말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말 더 소름 끼친 게 뭔지 알아요? 이 인물이 그럼 그 당시에 김정철은 가짜 여권 가지고 도쿄 디즈니랜드 가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망신당하고 또 김정철이라는 인물은 에릭 클랩튼 공연 가가지고 여자가 침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가 될 것인가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인물이 딱 한 인물을 지목해요. 김정은. 대박. 이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이다. 당시에는 김정은이 누군지도 소방세계에 알려지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어. 지금도 김정은인지 김정운인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대예언자는 당시에 김정운이라고 썼죠. 김정운이라고 했어요. 진짜? 이름 발음 구체적으로 했네. 이름 발음되는 대로. 뭔가를 알았다는 거네. 진짜 알고 있다는 거죠. 거죠. 근데 이 인물이 당시 김정운 이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고 100% 확신했어요. 저 대단한 거 아니 같아요.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김정운이 도대체 누구냐. 아니, 비웃은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6년 후죠. 2009년도에 김정일의 후계자로 방금 김정운이라고 언급된 그 인물이 공식적으로 딱 등장을 한 거예요. 100% 맞습니다. 대박. 이거는 그냥 예언가가는 아니네요. 아니에요. 뭔가 알았어요. 엄청 신통방통한 잘 맞추는 이런 것 같은데 신내림을 잘 받았나 보죠. 누구예요 도대체? 뭐야? 북한의 후계 구도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일이 아니죠. 써봐도 쉽지 않은데. 그 사람, 이 남자. 심지어 김정은이랑 호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어요. 김정은과 허그 사진을 찍는다는 건 뭐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 왜냐면 바리깡도 같이 했어요. 아니죠. 합성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허그의 강도가 되게 세요. 네, 우시는 것 같아요, 막. 이게 뭐야? 사진 찍는 게 일본 글씨가 우측에 써 있는 거 보면 일본 언론이거든요. 예리합니다. 남희석 씨 예리합니다. 1호랑 찍을 정도면 엄청 친한 사이 같은데 일본이랑 친하지 않을 텐데? 이 사진은 그 예언가가 예언을 내놓은 지 9년이 지납니다. 때는 2012년, 예언이 나온 지 9년 뒤 예언대로 김정은이 실제 북한의 지도자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등극한 김정은이 그 예언을 한 예언가를 북으로 초대해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언을 나 서로 그의 이름은 박철. 박철. 그는 무려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였습니다. 전속 요리사. 박철 씨? 요리사가 내림을 받았나? 신내림을 받았나 봐요. 박철 씨요? 어떻게 맞췄지? 뭐지? 박철? 자, 들어보세요. 이 요리사는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13년간 네.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활동을 합니다. 야. 그리고 요리사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최측근처럼 북한에서 김정일과 굉장히 밀접한 사이를 유지했어요. 과시했어요. 자, 그 덕분에 김정일의 자녀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죠. 김정철, 김여정, 김정은과도 이 박철이라는 요리사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야. 맞네. 그런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까지 펴냅니다. 그 책 제목이 그 유명한 책이에요. 김정일의 요리사. 김정일의 요리사. 쉽게 말해서 뭐 예언서 같은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은 겐지인가 뭐 그건데? 맞아요. 간지. 후지모토 겐지예요. 후지모토 겐지. 후지모토 겐지. 일본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고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을 통해서 북한 정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우리가 말했던 소위 전망과 뭐 예언 비슷한 것도 해놨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북한의 로열 패밀리의 사생활, 북한 간부들의 막 복잡한 사생활 같은 것을 폭로하기도 해서 책을 펴냈을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저 책이 나왔을 때는 저는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그냥 우스꽝스러운 혹은 그냥 뭐랄까 일본 내에 어떤 그 북한에 관련된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이나 아니 뭐 장르나 이런 거에 그냥 뭐 기대서 인기 편승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갑자기 예언이 맞아버리니까 맞아버리죠. 갑자기 급격하게 여론이 바뀌었던 그런 작가기도 한데 그 아까 작가예요. 박철이라고 그랬죠. 예, 일본인 이름은 후지모토 겐지 요리사인데 김정일이 정말로 총애했던 거예요. 이 책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에이 북한 파리, 김정일 파리, 아는 척. 반종, 해봤자 주방에서 있었을 때는 자기가 뭘 알아. 김정은은 무슨 뭐 이랬던 여론이었는데 너무 김정일의 총애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북한식 이름까지 하사받은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박철이에요. 그래서 박철이야. 철 이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니도 철이 필수죠. 박씨에다가 그러니까 박철로 해줬으니 이름까지 제대로 그냥 지어서 하사한 거네. 스위스에 있던 그 성혜랑이라고 송혜령. 네. 예. 이모, 예. 이모고 예. 맞아.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이름도 박철입니다. 철을 왜 이렇게? 그러니까 김정일 서기실에서 쓰는 왜 그 가짜 이름 예. 그게 박철이가 많아요. 그래서 성혜랑의 남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정은인지 김정철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둘 중에 하나도 스위스에 등록됐던 이름이 박철입니다. 야, 내 세컨 네이밍 준 거 같은 거네. 일본의 조리사 협회의 소개로 북한에서 계약직 요리사로 근무를 하면서 김정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가능? 자,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재밌어요. 자, 이 만남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꾸게 되는데요. 북한의 최고 존엄이죠. 최고 존엄과 또 일본인 요리사. 네. 그러니까 독재자와 민간 요리사와의 만남. 또 심지어 외국인이죠. 이 특별한 인연을 이어준 매개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그 답을 준비했습니다. 오, 바로 잠시만요. 바로 김정일이 즐겨 먹었던 바로 아 근데 초밥을 저런 데다가 이거 진짜 처음이네? 진짜 가졌는데? 진짜? 진짜네. 녹화 중에 우리가 먹을까봐 지금 이분이 그럴 수 전화를. 보통 김종민 있는 데선 이걸 먹어요. 까나리 액젓과 함께. 맞아. 스타일이에요. 그래 김정일이 저렇게 먹는 거 좋아할 수도 있지. 어쨌든 간에 초밥이에요. 네. 그래요? 네, 후지모토 겐지 씨가 1982년도에 이제 보통강 호텔 옆에 있는 안산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안산간은 사실 평양에 이제 많이 살고 있는 이제 귀국자라고 불리는 이제 제일 교포들을 위한 그런 식당인데요. 사실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그런 곳에서 네, 일본 사람들의 입맛을 위해서 초밥 봉사를 했고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네,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로총 중앙위원회에서 보통항 호텔로 들어가는 입구에 안산관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후지모토 겐지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일본 식당을 차려요. 일본 식당을 차리는데 여기 말로는 임상종이라고 하지만 북한 말로는 림상종이라는 39호 실장이 있었습니다. 외화벌이. 네, 그 사람이 김정일의 외화 금고지기. 그 사람이 가서 초밥을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을 갔는데 맛있으니까 제대로 하네. 쑥스럽잖아, 지도자한테. 이만 맛있는 거 먹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해. 장군님한테 가서 안산간에 이런 사람이 하는 초밥이 있는데 맛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럼 한번 가져와봐.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딱
냉장차 준비했다가 그냥 호위살에 묻혀가 그냥 시속 100km로 그렇지. 거기서부터 날아가는 거지. 왜냐면 초밥은 만들자마자 먹어야 되거든. 만들자마자 먹는 거야. 날아갔네. 근데 먹으니까 맛있어. 그러니까 그래? 또 생각나면 또 맛있어. 그러니까 김정일의 집에 들어가는 음식점이 그때 2개밖에 없다 그랬어. 옥류관 국수하고 안산관 일본 스시 요리. 그럼 뭐 맛있게 하니까 이거 들어와서 우리 나한테 냉면 이거 저 스시 만들어 주라 그래 초밥 앞에서. 앞에서. 그래서 김정일과 1년이 시작되는 거야. 참 맛있죠. 바로 앞에서 먹으면. 그럼. 그때부터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이제 뭐 벤츠도 받고 벤츠를 받았다는 것도 큰 의미가 뭐냐면 이 벤츠, 후지모토 겐지가 받았던 벤츠의 번호판이 216으로 이게 뭐예요? 이 김정일 생일이에요. 그 216이라고 쓴 모든 차 번호는 이제 무사통에 쓰여요. 여기 이 정도면 사랑 아니야? 엄청 사랑하는 거죠. 브로맨스지. 고영환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김정일은 공작의 달인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다 쓰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후지모토 겐지에게 여자를 만들어주자. 눌러앉히려고. 싱글이었는데. 근데 진짜 기상천외한 게 이미 유부남이었어요. 일본에서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혼자 왔던 거구나. 그런데 일단 혼자 왔죠. 왜 남자들은 계약직이니까. 출장을 혼자 갑니까? 이제야 북한에 왜 갔는지. 계약 중이니까 일단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일본으로 돌아가자. 네. 그렇지. 근데 여자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줬냐면 연회장에서 후지모토 겐지가 우연히 북한에서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엄정여라는 가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딱 봤어요. 김정일이 저 두 사람이 어떤 케미를 보일까 이렇게 보니까 보자마자 후지모토 겐지가 엄정여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니, 가정 있는 남자가 아내를 배신하고 뒤늦게 됐어. 할 필요 없어. 다른 여자에 가면 편집이야, 편집. 필요 없어. 눈을 못 떼요. 굉장히 사족이에요. 이해할 수 없네요. 연회장에 가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특히 후지모토 겐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묘해. 그래 이거다. 합석을 시킵니다. 야. 어머. 일단 자리를 만들어줘요. 왕이니까. 뭐. 그렇죠. 둘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충분히 둘이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사랑에 빠진 거예요. 후지모토 겐지가. 아니 이게 어떤 옛날 1호 사진인데 여기에 유리사가 같이 끼어서 있어. 상상인데. 어머 결혼시켰어. 우와. 어머 어떡하냐. 대박이다. 야 세상에 저런 면사표를 씌우고 저 드레스를 어떻게 드레스를 안 입히는데. 진짜 김정일이 직접 참석했어. 이야. 말도 안 돼. 와. 아니 저기 북한에서 고위직들이 결혼할 때는 1호가 가나요? 저게 무슨 결혼이라는 건 선물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선물 결혼은 공식 명칭이고 그냥 우리들 사이에 이야기하는 건 소포 결혼. 여자가 소포처럼 와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예를 들어서 뭐 기쁨조의 어느 바이올린 하던 아가씨, 너 이제 시집 가고파? 시집 가고픕니다. 그럼 누구한테 갈래? 외교관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럼 외무상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갖고 몇 명 사진 찍어서 괜찮은 놈 올려보내. 그럼 사진 오잖아요. 자, 누구? 그 여자 골라요.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소포착처럼 가요. 어디에? 총류관이면 총류관 어디에 가라. 그럼 장로님이 계시는 거죠. 이러면 그럼 그냥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겐지의 결혼도 비슷했어요. 결혼 날짜를 그냥 1호가 정해줬어요. 2월 16일에 해. 자기 생일날? 생일인데요. 그럼 열흘 뒤에 해. 2월 26일. 결혼 날짜 정해졌고 유부남이라 그랬잖아요. 일단 이혼하고 와야 되잖아요. 일본에 가서 이혼하고 와. 대신에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서 부인 쪽에서 위자료 3천만 엔, 양육비 1,800만 엔을 요구를 했어요. 우리 돈으로 수억이잖아요. 그렇지. 김정일이 그걸 듣고 내가 다 내줄게. 와. 다 내줬어요. 일본에서 깨끗하게 결혼 관계를 정리하고 북한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결혼 조건으로 당신 여권을 북한 당국에 갖다 바쳐야 돼. 시켰구나.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오케이 콜 갖다 줘. 나 당신과 살겠어.
이렇게 일이 굉장히 순조롭게 흘러갔고 집은요? 집도 김정일이 다 만들어줬어요. 선물집으로. 선물집. 다 후지모토 겐지는 북한에서 돈 많이 벌죠. 그렇지. 인정받죠. 이제는 사랑하는 여자의 가족까지 생겼어요. 아하. 일본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북한에 완전히 눌러 앉게 됩니다. 김정일의 바램대로. 아하. 김정일이 후지모토 겐지를 북한에 불러서 이제 요리사로 일하게 한 것은 고용이의 일본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영이를 빼놨구나. 이 생각을 못했다. 그래, 일본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고용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본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본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거고요. 진짜 북한 주민한테 굉장히 좀 냉혹한데 야 자기 여자를 위해서 그러네. 일본인. 김정은의 엄마잖아요. 고용이가 김정은의 엄마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물심양면 옆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나중에 유방암 걸려서 파리 가가지고 치료받을 때 고용이 편지를 받고 김정일이 엄청 엉엉 울었다고. 김정일이? 네, 김정일이 엄청 펑펑 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었다고 겐지의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 진짜 울었다고? 그러네. 네, 실제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네. 사실은 뿌리가 제일 교포기 때문에 초밥을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거 위해서 충분히 그래요. 내 곁에 두려고 할 수 있다. 이런 로맨스로 비결이 될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이건 후지모토 겐지가 폭로한 건데요. 김정일이 외국 음식이 먹고 싶으면 외국인을 북한으로 불러서 요리를 시켰대요. 또 프랑스에 스테이크가 나 먹고 싶어 하면 프랑스의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를 불러서 요리를 시키고 돈도 두둑하게 챙겨주는 걸 겐지가 봤다고. 네, 그걸 자기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저는 탈북해서 되게 놀랐던 게 김정일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이탈리아에서 직접 가져간대요. 그렇죠. 나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너무 충격인데요. 이탈리아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쇼핑한 분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최고의 재료들을 공수한 그 당사자 인터뷰. 안 녹아요? 서기실 내에 요리사들이 뭐 한식 요리, 일식 요리, 프랑스 요리 하는 그 팀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일식을 담당한 요리사가 후지모토 겐지였죠. 서기실 요리사들도 북한에서 그야말로 1급 특급 요리사들인데 겐지가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 왜? 나는 그 사무장 그 망명보고 물자 구입하려 다녔는데 겐지가 준 거 딱 요거 특별하게 달로 챙겨라고 그 일본 애가 주문한 건데 겐지가 요거 하나 다 하겠다 줬어요. 일본 요리사 걔가 이거 부탁하는 거지. 요거 잊어먹지 말고 꼭 요거 챙겨야 된다고. 지금 내 기억에는 제일 걔가 부탁하는 게 우선 마블은 첫째고 그다음에 이제 와다. 와다 워낙 비싸더만 일본에서 엄청 금값이더라. 금값. 기꼬막 난장도 그 각가지 여러 가지 음식에 쓰는 각가지 별로 요구를 했고 꼭 산토리 식기를 주문하더라고요. He says he was a mere sushi chef from Japan who would be invited to Kim Jong-il's private parties and drink with him. He would ask me, "Do you like me?" I would tell him I love him and kiss his cheek. He says he traveled to Iran for caviar, Denmark for pork, and Thailand for mangoes and papayas.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겐지가 김정일의 식탁에 이렇게 최고급 식재료들로 만든 스시를 올릴 때 이때가 북한 주민들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수천 명 또 수만 명씩 굶어 죽어 가고 있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네. 정말 너무하다 싶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은 더 기가 찰 거예요. 후지모토 겐지가 평양에서 빼온 식단표. 식단표를 저희가 대용으로 수령을 진짜 해봤습니다. 보고 싶지 않다. 김정일의 식단표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동그라미 치는 메뉴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26일에 야자상어 날개탕, 야자상어요? 싹스핀, 싹스핀. 자라찜, 뱀장어 캐비어,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28, 29, 30일에 날마다 먹은 식재료가 있는데 상어 날개, 샥스핀이죠. 그리고 상어 날개, 샥스핀이죠. 상어 날개 엄청 좋아하죠. 상어 날개. 무슨 놈의 샥스핀을 3일 연속 먹습니까? 비싼데요? 캐비어, 샥스핀, 자라, 염소. 정말로 진귀한 식재료들이 날마다 공급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잘 먹었는데. 그래서 빨리 죽은 거야. 그런데 이건 식탁에 차리는 메뉴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이거는 그날의 주 메뉴, 아주 특색적인 시그니처 메뉴만 적은 거. 예를 들어서 3월 30일 이 라클레트 치즈구이. 저는 살면서 라클레트 치즈를 프랑스 연수에서 처음 알았어요. 라클레트 치즈인데 독일이랑 스위스에서 왜 이런 작은 삽에다가 빵에다가 녹여서 구워서 먹는 거. 저는 프랑스 연수 갔을 때 알프스 올라가서 처음 봤거든요. 이거 뭐 고급 치즈예요? 굉장히 고급 치즈죠. 네. 기본적으로 밑반찬으로 깔리는 기본 세트 반찬이 30가지가 더 있어요. 말이 안 나. 30가지. 말이 안 나. 짜증나. 계속 먹던 초밥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그 겐지가 초밥을 만들어줬는데 김정일이 딱 먹으면서 그러더래요. 오늘은 기존에 먹던 초밥의 맛과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겐지가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까지 계속 먹던 초밥이다 이랬는데 밥상에다 물리고 나서 자기가 요리실에 들어가서 봤더니 평소에 들어가던 그 정량이라는 설탕이 있잖아요. 설탕에 정량이 있는데 5g이 빠져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같이 먹었던 뭐 장성택도 있었고 간부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걸 유일하게 알아낸 사람이 김정일이었다. 센서 달렸네. 엄청난 미신. 예민하네. 입이 예민하네. 쓸데없는데 예민하네. 진짜 치사하네. 자, 책에는 식단 외에도 김정일과 또 그의 측근들이 이 바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벌였던 다양하고 참 어이가 없는 사치들이 과감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죽 먹는다면서 전복죽 먹은 것처럼 김정일의 유니폼 같은 그 복장 있지 않습니까? 네, 장군님 카키색 장군. 점퍼. 맨날 그거 입잖아. 딱 보면 인민복 수준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원단이요 최고급 캐시미어 실크랍니다. 진짜. 그리고 그 하나를 갖다 일일이 재단을 해서 손으로 손수 만든 맞춤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명품 브랜드에 이제 집착을 하는 대신에 아예 그냥 원단. 소재. 원단. 그게 더 비싸요. 그거 덜 마사지. 이제 옷 같은 것도 딱 원단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해당 대사관에 인터넷으로 이런 원단에 어느 회사 거 몇 메타 딱 찍어서 나와요. 똑같은 거 무늬도 똑같은 거를 찍어서 보내라 그래서 보내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서 고려항공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직접 가지고 갔는데 어느 날 신년사에 김정은이가 그 옷을 입고 신년사를 해요. 내가 보낸 옷이 저기서 김정은이가 입었네. 그러니까 그 명품 중에 명품만 골라가지고 가격은 상관 안 한다. 전혀. 그러니까 암만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딱 그것만 구해요. 그거 없으면 없다고 해. 그럼 딴 나라 가서 찾을게. 야, 이거 우리나라 치바스리갈만 멋졌다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될 수가 없지. 지금 고난의 행군 때 김정일이 입었던 옷은 사실은 명품은 아니었지만 소재가 엄청 고급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일이 어떤 취미를 즐겼을까? 지금 다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처지. 일단 골프, 와, 나 진짜. 승마, 낚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리고 제트스키, 그럼. 오토바이, 경주 뭐 이런 취미를 즐겼는데 이거를 또 혼자 즐긴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후지모토 겐지와 함께 이 모든 사생활, 특히 이 고급스러운 취미들을 즐기게 됩니다. 한 번은 둘이 같이 제트스키를 타면서 야 오늘 나랑 경주하자. 제트스키 경주요? 제트스키 경주 뭔지 아시죠? 김정일하고? 네. 가평이나 부산 가면 그거 타고 막 이렇게 하는 오빠들 있잖아요.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한강도 가끔 있잖아요. 네. 근데 눈치 없이 이 경주에서 겐지가 이겼어. 이겼어.
원래 상사랑 이런 거 할 때는 간발의 차이로 져줘야지. 져드려야 되잖아요. 와 이거 진짜 제가 이기려고 했는데 역시 부장님 잘하십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치 없이 이걸 이겨가지고 아이고. 치사하게 그 다음 해에 제트스키 훨씬 비싸고 좋은 거를 장착을 해와가지고 경주를 다시 해서 이겨. 그래서 친해진 거야. 그랬지. 그래서 이기니까 더 좋아할 수 친해진 거야. 있지. 다 져주니까. 그럼. 다 져주니까. 또 그런 거지. 나를 이렇게 대한 건 너밖에 없어. 뭐 이런 거죠. 김정일의 성역과도 같았던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북한 로열 패밀리의 아주 비밀스럽고 내밀한 부분까지 거침없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정은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겐지가 그 당시에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정은이란 이 어린 친구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저서에 폭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폭로를 했냐면은 미성년자인 김정은이 와가지고 전화로도 해가지고 요즘 뭐 또 우리 부의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부의하자? 이거 시도 때문에 새벽 2시 전화 해가지고 굳이 뭐 또 우리 산속 가서 부의하자. 그래서 이제 둘이 가서 이제 산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본어가 안 되고 또 한국어가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서로 부의만 하다가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성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제 승부욕이 있고 포악하다는 것을 또 저서에서 폭로를 했어요. 한 얘가 뭐였냐면 김정철이랑 김정은이랑 이 구슬놀이를 했는데 김정철이 동생인 김정은 보고 야 그렇게 구슬놀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져 했다가 진짜 진 거야. 거기 열받은 김정은이 형인 김정철한테 쇠구슬을 집어 던졌대. 저걸 보고 굉장히 모 아니면 도 정말 큰 지도자님은 독재자가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자기의 저서에 썼더라고요. 또 하나의 폭로의 형식을 빌린 예시가 등장해요. 하루는 김정은과 김정철이 농구 시합을 해요. 근데 후지모토 겐지가 심판을 받대요. 근데 농구를 하다 보면 김정철이 이긴 날도 있고 김정은이 이긴 날도 있잖아요. 둘 다 어렸으니까 뭐 10대 티네이저니까. 근데 김정은이 이긴 날, 동생이 이긴 날에 형을 그러면 그 형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후지모토 겐지가 봤는데 형인데 졌잖아요. 근데 동료들에게 오늘 뭐 수고했어? 김정철은 그냥 쿨하게 고생했어? 또 하자? 이러고 그냥 갔대요. 근데 김정은이 진 날, 형이 이긴 날, 김정철이 이긴 날 김정은의 반응을 봤는데 부운에 못 이겨서 자기랑 같이 뛰었던 팀 동료들을 남겨서 왜 우리가 졌는지에 대해서 페인을 분석하고 김정은이 다그치면서 전략 전술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지모토 겐지가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지도자의 자질은 김정은에게 있다. 라는 소위 성격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 호칭을 했는데 김정철에게는 큰 오빠, 김정은에게는 작은 오빠. 사실 일상적인 호칭이잖아요. 큰 오빠, 작은 오빠. 그러면 보통 작은 오빠들이랑 막내 여동생이랑 사이가 더 가까워요. 맞죠. 큰 오빠, 작은 오빠, 작은 오빠. 그렇죠. 근데 김정은은 그걸 싫어했대요. 오빠만 오빠지 왜 내가 작은 오빠냐. 그래서 후지모토 겐지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하! 김정철에게는 큰 대장 동지. 김정은에게는 작은 대장 동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냥 작은은 생략하고 대장 동지 이렇게 불렀더니 좋아하더라라는 예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뭐 대장 동지 이야기나 농구 이야기나 이거 김정은 얘기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그 책에서 나온 거군요. 후지모토 겐지가 농구 얘기. 후지모토 겐지가 본 거. Mission to our guest, Mr. Kenji Fujimoto, on my right. Again, I'm only speculating. He had a moment of feeling a little lonely. 腕ジョン氏の口から返ってきた言葉は「てったてったてったてった」もういいもういいそういったことを言ってくれましたね。そこでまた私の涙腺がもう火を吹いてしまってもう滝のように流れてきましたね。私は12年にハグし Kim Jong-un hugged me when we met last time in 2012. When we were shaking hands this time, he pulled my hands and hugged me again. これでもうハグしましたね。腹割って We can talk heart to heart.
Kim Jong-un and I are in such relationship. 울잖아요. 저 사진은 이제 북한에서 공개를 한 거겠죠. 이설주 만났네. 야, 저기서 만난 거예요. 11년 만이에요. 예, 11년 만에 다시 어떻게 보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김정은 초대로.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정답은 다 나왔어요. 후지모토 겐지가 책을 펴서 갖가지 폭로를 하면서 9년 전에 김정은밖에 북한의 지도자는 없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칭송을 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9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김정은 입장에서 자기의 후계 구도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때 칭송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후계 구조를 공식화했던 사람이 겐지 아니었겠어요. 이 사람 그때까지 책도 몰랐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어쨌든 2012년 김정은이 등극하자마자 겐지를 초청합니다. 공식 초청이에요. 겐지가 북한으로 들어가요. 당시 김정은과의 만남이 아까 저 사진으로 공개됐고 리설주를 만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겐지가 김정은 만났을 때 겐지가 뭐 했겠어요? 손잡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배신자가 돌아왔습니다. 배신자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김정은이 뭐라 그랬대? 아까 겐지가 됐다. 외대전 씨의 口から返ってきた言葉は됐다. 뭐 이. 됐다 과거는 잊었어 라고 김정은이 통 크게 쿨하게 안아줬다라고 겐지가 기자회견까지 하잖아요. 언제라도 오면 환영하겠다. 김정은이 겐지에게 이렇게 최고급의 대우를 해줍니다. 겐지가 방북했던 시기는 김정은 정권 초기예요. 김정은이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보였던 북한의 새로운 동향 변화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저 만남 자체는 또 한 번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 겐지도 김정은에게 잘했지만 김정은도 굉장히 잘 대해줬어요. 보자마자 내가 대장동지 만났다고 하면 사람들 아무도 안 믿으니까 나랑 사진 좀 찍어달라고. 누가? 겐지가 김정은에게 얼마든지 같이 찍자고 같이 사진도 찍고 심지어 잘 나온 사진 이걸 쓰라고 골라줬대요. 이야. 우리 사진 찍고 고르잖아요. 김정은이 직접 골라줬대요. 이게 좀 홀쭉해 보이는데 이걸 이게 다리가 좀 더 길어. 그리고 리서주도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 국가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 이야기를 남편에게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라면서 아주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겐지가 김정은의 지도자 자질을 홍보해 주었기 때문인데 우리 지금 방금 보았다시피 겐지가 기자회견하고요. 북한에서 찍어온 사진 보여주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서방 세계, 전 세계를 향해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성적을 가졌는지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북한에서 홍보를 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은의 홍보대사, 홍보대사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었어. 김정은으로서 딱 특하게 이렇게 딱 갇혀서 살았는데 정말 누가 김정은하고 같은 화장실에서 일을 받겠습니까? 후지모토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적으로 가까웠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는 자기가 언제나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이고 어쨌든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개방적인 성격의 지도자야. 그리고 난 더 중요한 거는 그 북한 사회에 보내주는 메시지라고 봐요. 내부 메시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도자야. 농구 선수를 가지고 귀걸이 한 선수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너네가 뭐라 그러냐. 코걸이 한 사람. 내가 일본 사람, 요리사 하는 사람 데리고 들어왔는데 너네들 뭐라 그럴 거야. 북한 국내 당정군 간부들한테 과시를 한 거지. 야, 너네 뭐 나한테 어떡할 건데. 이게 기본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요. 자, 이렇게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김정일이 측근해서 김정은의 측근으로 거듭나는 것 같았던 후지모토 겐지. 하지만 2016년 8월 이후에 갑자기 그의 행적이 묘연해졌어요. 해가 바뀌고 새롭게 공개된 그의 근황. 이 사람은요, 때 되면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놀라운 근황이 전해집니다. 초밥집을 열고 본인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밥을 만듭니다. 와우. 그 식당의 위치는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으로
평양에 가서 초밥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냥 때 되면 철사처럼 가는 거야. 김정은의 허가를 받아서 날도 되게 특별한 날이에요.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 날 평양 시내에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이제 초밥집을 후지모토 겐지 이름으로 오픈을 했는데 사실 평상시에 후지모토 겐지가 꾸준히 얘기를 했어요. 평양에서 내가 장사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했는데 그 후지모토 겐지의 소원을 김정은이 풀어주게 된 거죠. 평양 낙원백화점 별관 4층에 라멘집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라멘. 네. 규모도 꽤 크고 홀에는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룸도 4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자, 언론을 통해서 파악이 된 그의 최신 근황. 용환 박사님께서 이 가장 최근의 근황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시다고. 그 일본 경식정 쪽의 사람한테 내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봤는데 2019년에 소식이 끊어진 게 맞고 식당을 열었었는데 그 식당을 따로 열어서 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하고 낙원백화점 사이에 3층짜리 건물에서 라면집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국은 장사가 안 돼서 결국은 상점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쌀, 간장, 된장 정도만 받는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의 2020년. 그 후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